그럼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주간 제2섹션 지방분권과 산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발제를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를 두 분이 해주시고 토론도 두 분이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발제자가 앞에 나가서 발제를 하고 두 분 연속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하실 두 분은 두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는 바람에 조금 늦게 오신 분 계신데 오시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제는 그 지방분권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의 조성 책임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산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교통대학의 유병태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동의대의 황희영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복지대학의 김지원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우리 발표 발제 조성 책임연구원님 단상에 나와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방분권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해서 저희는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많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태안화력에서 앞서 사고 있었다든가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던가 이런 산재 사망뿐만 아니라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등이 이제 재난이 발생해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시민 안전이나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 강화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추세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은 이것이 이제 입법이 준비되고 완료되고 이후에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자체가 대응하기 위한 또는 책임 범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처벌 대상이 되어버린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혼란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적 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이제 규정에 근거해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확한 규정 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이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혹은 그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이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단순하게 이제 법령 안에서의 해석이 분분한 그런 상태여서 실제 인명사고 발생이 되었을 때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우려만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연관된 어떤 기업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는 그런 바가 있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체장이 책임의 최고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책임 범위 한계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적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책임 권한이 지자체에도 부여가 되게 되는데 지역 내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정이라든가 관리 지침 보완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현장에서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자들의 처벌 외에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자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방적인 조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처벌이 엄격한 데 비해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주의 의무, 방지 의무에 대한 해당 업무에 대한 그 주의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만 된다면 어쨌든 면책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규정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최근에는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한 그 정상 사고라고 해서 어쨌든 확률의 의미로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엄벌주의로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처벌의 회피만을 위한 어떤 법 기술적인 전략으로 지자체가 방향을 집중하게 되는 그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어떤 불명확한 규정이라든가 해석 범위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들도 좀 논란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까지 기간 동안 어떤 대응책을 전혀 찾지 못하고 한 1년여가 그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쨌든 시간을 소요하다가 시행을 앞두고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게 1월 한 27일부터 이제 시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사실상은 이제 계획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단기간에 짧은 계획서만을 제안을 하면서 이것들을 대응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실제 많은 지자체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중대산업재해와는 다르게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소방청이 관여를 하지만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관할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위험물이나 그 이런 데서 원료 제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각 부처별 대응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안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물론 이제 분권화된 각자 자기 위치에서의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그 국가 책임,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실 일관된 어떤 체계나 정리된 지침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주 의무사항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 지금 공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교통수단 그리고 특정 원료 제조물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나 경영자들의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그것이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양벌 규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배 책임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 또한 법적인 책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관리상의 조치들이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 시설과 공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인력과 예산 점검에 관한 점검들이 반기 1회 이상 이루어질 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주로 이 인력 확보나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집행에 대한 계획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특히 이제 제3자에게 도급되거나 용역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들,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법령에 따른 개선과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들이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항들은 유사하게 원료 제조물에 대한 안전보건 확인 조치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통상 이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행을 점검하고 나중에 이행 평가하는 과정까지가 환류해서 계획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제 이행 사항들을 다 확인한 정도이고 지자체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얼만큼 이제 내실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관심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들이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 정도 파악해서 짤막한 계획서들을 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행 정도들을 다 눈치 보기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획서들을 유사하게 양산해내는 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지자체 안에서 자리 잡히고 계획으로서 어떤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되게 갖추어지는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행 사항들은 우선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예방 대책 수립할 것, 그리고 발생 원인들을 분석하고 사업주나 법인 기관들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과 교육 홍보 내용들을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이제 조금씩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법 제정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높았는데 제정 이후에 시행까지 한 1년여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예방 관리를 하게 된 것이 아주 최근에 작년부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업 부문에 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항들을 뒤에서 이제 수습 복구에 있어서 역할을 할 뿐이지 예방 조치에 관해서 관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부서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지자체 안에서 산업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제 담당 부서가 생겨나게 되고 업무가 만들어지게 되고 기본 계획을 세워가는 정도의 단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사실상은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사실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아서 부처별로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이제 급하게 배포를 해 놓았지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 수용할 때 이제 불명확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의 내지는 기관들의 어떤 내용들을 참고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은 관계법령을 통해서 매년 수립되고 있는 기존의 계획들과 중복되는 문제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업무 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각 재난 유형별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작성들과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의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행정력의 낭비 내지는 계획서를 페이퍼워크하기 위한 정도의 그 계획만을 자꾸 수립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현실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적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각종 법령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이미 구비되어 있고, 또한 그 사고에 대한 그 대처라든가 예방적인 조치들도 조금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는 형편입니다만, 소규모 시설로 갈수록 사실은 사고 빈도도 높고 개소 수도 많아서 안전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 시설에 한정해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관리를 요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공중이용 시설 안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장이나 비영리 시설,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그 논리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소상공 사업장에 대해서 재해 가능성이 더 높아서 지원 중심의 제도 보강이 오히려 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지적들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하수도, 그리고 옹벽이나 절토사면, 하천, 댐, 항만 이런 것들을 공중이용 시설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데 대한 의문점들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중교통 수단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외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망이나 부상률 측면에서는 시내버스가 낮지만 사망자 수 자체로 보자면 사고 건수가 현저하게 후자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현실적인 그 대안이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시민보호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조금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원료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처벌 여지도 해석의 문제로 남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처벌의 회피 가능성 측면에서의 문제를 좀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제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 부분이 상당히 좀 두루뭉실해서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산업계나 건설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법이 처벌만 있고 유연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상의 조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계획 수립과 이행 조치, 그리고 인력 확보, 예산 편성, 조직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마련, 교육 훈련, 조사 및 정보 체계 구축, 관리 감독 지원 시스템 확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지적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주로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의 그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의 뭐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이게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이것이 이제 주어진 여건이라고 제도가 주어진 여건이라고 보고 이것을 지자체가 이행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둘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응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전관리 계획이나 업무 처리 절차 그리고 인력 예산 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떤 그 지자체 각각의 아주 그 지자체 특성이 매우 반영이 돼야 되는 아주 그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나 내용에 대한 어떤 표준안이 마련이 되는 것이 보다 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계획이나 인력과 예산, 교육 훈련 등의 어떤 관리상 조치해야 되는 항목들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적절성, 충분성 이런 것들을 얼만큼 조치해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조금 제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그 행안부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행안부 자체의 역할이 좀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지원 주체나 재원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어떤 시민 재회와 관련된 중앙과 지자체의 지침은 행안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 관리의 취지와 그 목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처벌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논의보다는 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고 지자체가 스스로 이 법의 특수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회피 가능성에 오히려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갈등 요인들을 없앨 것이냐 하고 봤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목적하는 바가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 이 법에 이제 그 뭐 법 체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자체 스스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오히려 기본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의무와 권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 중에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다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책임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개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그 포괄적 접근 하에서 좀 폭넓게 바라보고 지자체가 좀 책임 범위를 반드시 이제 그 처벌을 피하는 수준으로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남연구원의 조성 박사님께서 지방 분권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곧 이어서 그 한국교통대학교 유병태 교수님께서 산재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병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산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부분인데요. 이 거버넌스 먼저 서두에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거버넌스라는 게 제가 아는 개념에도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버넌스라는 건 그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체계, 그 중에 이제 중심이 되는 지방 정부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선 섹션 1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최근 20년간의 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보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 2021년에 855 그리고 828이라는 숫자가 전혀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작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종별 산재 그 재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건설업과 제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특히나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22.2%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현재 재작년부터 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재 예방, 건설업 중심, 그다음에 추락이라든지 그런 낙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산재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부분은 이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정부별 사망 현황을 보시면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전북, 경남 이렇게 높은데, 숫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망 만인율이라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율을 봤을 때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만인율을 따져봤을 경우에는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이런 순으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체를 개최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본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작년 10월 28일 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산재예방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11월부터 지자체별 관할 지역 산재예방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에는 기사에서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이전까지는 산업안전이라는 건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의 고유 역할이었. 반면에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정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물론 대부분 아시기는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4조의 2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8일 날 신설이 됐고요.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법령 체계를 만들었다, 제정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과연 법령 체계가 없어서 이런 활동을 못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문구만 받고 물론 이제 법안을 개정할 때 개정 사유를 달긴 하겠지만 이런 체제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부터 이렇게 경남도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교육청도 관련된 그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제정 현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그 지방정부의 책무가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한 부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법에서 취지하는 것처럼 지방정부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별로 이런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 점검반 제도를 운영을 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보도 자료도 있는 것 같고요. 경북에서 보면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보니까 섹션 1에서 이 오전 타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 좀 봐야 되는 부분은 2022년 그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이런 그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점검 비율이라든지 페트롤 점검 연계 실적 등이 지표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되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런 부분을 분명히 좀 보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법도 있고 지방에서 조례도 만들고 지방정부 조례도 만들고 그런 활동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좀 운영이 될까 이제 시기가 막 시작이 된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기존에 다른 부처의 그런 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땐 대동소이한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9월에 구미에 불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이관을 했고요. 현재 화학물질 관련된 주무부처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에서 하다가 2015년 1월 1일자로 환경부로 넘어가 있어서 화학물질 관련된 그런 그 체계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도 유해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상에서도 일부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형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그 산업재해도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학교가 있는 충주라든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저희 기업체가 사업장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이 되면 주무부처인 환경부라든지 금강유역 환경청 관할지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지청이 있고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근데 관할지역은 지방정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역량이 상당히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정보라든지 기존의 그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현행법상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지자체의 주역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화학사고를 대응을 해도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런 기반 체계는 지방정부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상의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단체의 역할을 신설을 했고요. 지방정부의 책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지방정부의 책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자치단체 검토를 맡고 이상이 없으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성과에 대한 일부분이 있다라는 볼 수 있고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 비해서 다만 이제 당초 처음 조례를 지방정부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 비해서 관심과 정책 추진 수준은 다소 경감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혹은 화학물질 알 권리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현황이고요. 마찬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법원 조례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같은 그런 프로세스로 그 지방정부에서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법과 실제 운영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인력과 조직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아니지만 역할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그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보면 우리나라의 재난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회적 재난 안에 인적 재난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이었는데 그게 사회적 재난으로 통합이 되면서 용어가 바뀌었고요. 산재는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정부를 평가를 할 때 재난관리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정부는 해당되는 지역에 재난관리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본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평가 지표고요. 최근에는 지역 안전 지수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지역 안전 지수라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6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간염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게 이제 잘 발전이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평가 체계에 항목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화관법상에 있는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러면 거버넌스화에서 정부의 역할은 통치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및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조정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거버넌스 체계, 산재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그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서 이런 그 지방정부,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런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선례, 유사 사례, 유사 제도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말재를 마쳤고 이제 두 분이 발표에 대한 두 개 다 같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해서 동의대의 황희영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황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대시민재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의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대체적으로 제가 다 공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의문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게 뭐 초기에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표준안은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이 재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면 이런 제도들이 하향 평균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일예로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80% 넘는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준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형식적인 어떤 조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표준안의 마련을 통해서 어떤 이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들이 어떤 지역의 이러한 제도들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연관되어서 뜨는 키워드들 가운데 하나가 집단 소송이라는 키워드가 뜨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지자체도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 주체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집단 소송의 어떤 피의자로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자체들마다의 어떤 역량이나 인프라가 각각 상이한데 이러한 상이 어떤 지역들마다의 어떤 역량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뭐 지원이나 지원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이 해당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표준화 필요성에 의해서 그 표준화가 된다면 하향 표준화라든가 형식적 제도화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피의자로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대응 방안, 그리고 지자체 간의 능력이 산업안전에 관한 대응 능력이 다를 텐데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지원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복지대학의 김지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복지대학교의 김지원입니다. 일단 두 분 발제 주제 굉장히 지금 또 핫한 이슈이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제 다루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어떤 현황과 현재 이제 정착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힘든 여건들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논쟁거리를,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주제를 들었을 때 이제 산재 거버넌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과 더불어서 산재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고민해 본 부분들 또 함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이제 1년 만에 좀 조속히 시행이 되면서 실은 외국에서도 이미 뭐 영국이나 호주 또 캐나다에서도 관련된 유사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레이트 법이라고 해서 이미 2004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실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수가 힘든 부분들은 결국 법령 해석에 있어서의 어떤 모호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든지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진 지자체, 특히나 그 뭐 현재 유예가 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에 있어서 어떻게 지자체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표준화 얘기는 아마도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지침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이러한 표준화보다 또 가이드라인보다 가이드라인에 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제 지원해 줄 것인가의 부분이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발제문이 제 이제 본 토론문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산재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관해서 일단 산재 현황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재해자 수가 현재 2018년 이후에 1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사망자 수가 아까는 이제 사고 사망자 수만 보여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부분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포함을 했을 때는 18년 이후에 2,000명대를 넘는 지금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고 이 만인율 역시 질병 사망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최근에 앞서 이제 지자체의 평가 지표, 이제 평가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안전 및 환경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지표를 통해서 이제 대책 예방을 독려를 했는데 실제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는 가로사 보통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그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또 굉장히 또 힘든 여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 지수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부분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가 또 두 발제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버넌스라고 하면 어찌되었든 정부 주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또는 민간 시민감시 체제에 대한 확대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특히나 현재 이러한 법령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또는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는 법령의 점검을 민간 위탁에 이제 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지역사회의 실정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안전 경영 체계에 대한 어떤 감시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어떤 협력 기업이나 또는 타 지자체에서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교육해줄 필요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일부 이제 그 좀 대규모 기업들에서는 뭐 세이프티 앱 같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또는 이런 그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ICT 기술을 적용한 체제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선진화된 곳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IC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추락이나 화재 질식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이 부분들을 조기 파악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이제 유예되어 있는 그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교육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또 기타 지자체의 그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회나 재난 안전 관련된 협의체들을 이미 구성을 하시고 있으신 부분도 있는데 이들의 어떠한 그 전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서 그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 기업들에 대한 우선 컨설팅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토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지연 교수님께서는 그 정리하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지자체 역할 중에 이제 표준화라는 것을 가이드나 매뉴얼 작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산재 거버넌스 현황에 관한 자료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 업무상 질병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겠냐. 그리고 질병에는 우울증이나 과로사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산재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산재에 관한 지자체 중심에서 시민, 노동자까지 포함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 플랫폼이 ICT를 이용한 시민과 노동자에 관한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토론자에 대한 내용이 두 분께 다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성 책임연구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작도 얼마 되지 않기도 했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본 경험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표준안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해주신 그 하향 평준화 경향으로 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 매우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지자체들의 입장을 조금 부연해 드리자면 사실은 이러한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력 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안에 그 기초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사실상은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전담 조직이 처음에 당초의 내용 안에서는 그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구분해서 전담 조직을 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담 조직 자체도 떨어뜨려 놓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 중대 산업재해는 보통 이제 소관하는 곳들이 일자리나 노동이나 경제 이런 파트에서 사실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 체계 안에서도 그 부서에 그 실국에 이제 하위 부서로 전담 조직이 있는 거고 또한 중대 시민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돼서 전담 부서들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인력을 운용할 만한 지자체의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대부분 지자체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당초에는 이것을 강제했지만 사실상은 모두가 다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다라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런 형편들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그 표준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재난의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뭐 여건이나 관리상의 그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필요성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가이드가 조금 제시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인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난 이후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 개별 특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집단 소송의 피의자 대상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법에 나와 있는 집단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그 단체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데 대한 그 염려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상은 아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모든 지자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중대산업재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산업재해 부분도 예방 관리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작년부터 법안이 개정되면서 산안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의 예방 관리에 대한 이제 의무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실제로는 이와 관련된 것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전략을 구사해 본 어떤 경험이 조금 부족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역량 편차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러한 사항들이 실제로는 어떤 가이드를 주는 데에서 첫 번째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이제 이게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을 조금 그게 하향이든 상향이든 조금 이렇게 평준화해 줄 수 있는 상태까지 올려놓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작 부분을 좀 행안부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통대 이병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세 번째 부분에 이제 첨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은 지방 정부별 그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업장의 수준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사업장도 저희가 보면 여수나 울산, 서산이란 사업장과 구미에 있는 사업장 그리고 구미 김천 그다음에 저희 파주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업종과 기업과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표준안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표준안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의 그런 특색과 역량과 예산과 조직에 맞춰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라는 부분에 각 지자체별로 이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있고요. 내 외부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가 되면 뭐 처음에는 좀 어설플 수는 있지만 좀 합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자체 지방 정부의 특색에 맞게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번 주에 행하는 이런 강조 주간 회의에 또 그런 지자체에 발표할 수 있는 다른 지금 사업장의 우수사를 발표하는 것처럼 그런 섹션을 마련을 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하면 정보 공유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는 분들, 지방자치단체 담당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역량을 끌어올릴 거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뭐 행안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긴 하지만 행안부에도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전보건단의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섹션을 또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국내에 지금 잘하고 있는 국내 사업, 국내 지방정부의 그런 사례 혹은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혹은 거기에서 좀 어떤 매뉴얼을 다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공무원분도 역량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은 자연재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역량 교육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산업 안전 쪽으로도 타겟팅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매뉴얼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첨언을 하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하고 두 분 토론 다 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두 분한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잠깐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라든가 지자재에 대해서 질문. 네, 예, 오늘 발표 내용하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보건공단의 서울본부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지는 이번 강조주간 행사 때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각종 행사를 다녀봤습니다. 세미나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료도 일찍 동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열기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의무, 역할은 주어졌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조직, 인력,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무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2개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실은 그 시간을 얻었습니다. 먼저 평택시입니다. 평택시에서는 산업안전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지자체 내에 산업안전 중소 취약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 방안, 또 자기 시에서의 운영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안전 체계를 지금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화성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관내 사업장들의 취약 사업장들의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지원한다든지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의 경제단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 물론 앞서서 발제자께서 어사대라든지 또 경북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자리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갈 때 지자체의 어떤 산재 예방과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어떤 방안들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갈 길은 멀지만 작은 어떤 지자체의 사례들을 가지고 희망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희망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면 또 다른 분 있으면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의 안전관리자 이양직입니다. 올해 이제 1월 27일부터 이제 중처법이 발의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안전관리팀과 보건관리팀이 같이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점심 식사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아직도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각 행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지금 너무 열악한 면에 있다. 그건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저희가 카페라든지 또는 네이버의 그런 브랜드인가 거기를 통해서도 지금 조직이 27개 구청의 모든 안전관리 그 팀과 보건관리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하는 참 그 열악한 면을 매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 답답함을 어디다 풀 것인가, 그것을 받아줄 곳조차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다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 할 장소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스템이 좀 나아진다고 한다면 이런 기존의 카페라든지 기존의 네이버의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그런 조직들을 공단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흡수를 해서 거기를 교육을 좀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조직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다가 조직을 좀 활용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그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매우 안정적일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은 한탄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같이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많이 좀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좋은 이런 그 형태의 지금 어떤 그 우리 세미나라든지 이런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이런 것들 좀 자주 있어가지고서 어떤 교육도 되고 우리의 그 어떤 정보의 교류장이 되었으면 매우 좋겠다. 어쨌든 지금 이런 자체가 되게 아주 좋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이것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자리가 있었으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에도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는 안전보건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전라북도 안전보건 네트워크에서 과연 얼마나 이 지방분권 시대에 거버넌스 구축을 다른 지역들은 하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하러 왔는데요. 놀라운 점은 그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조직화인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축의 사례가 여기서 논의가 되어진다라면 훨씬 더 좋은데, 지자체들이나 그 곳에서 과연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이런 업무를 맡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다라면 잉여 인력이나 아니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인력들을 역할을 준 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 체계화된 조직화에 전담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 수 있는 인적 인프라들을 구축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아까 서울시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면, 각각의 정말로 역량이 다른 지자체들이 그 시너지를 내려고 한다라면 그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모색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더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토론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또 그럼 두 분 뭐 답변 말씀을 해주실 거죠? 답? 예. 그 만만한 의미에서 몇 가지 한번 제 좌장으로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분권, 산재, 거버넌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지방 지자체가 새로운 업무로서 산업안전, 산재 관련된 역할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제에도 나왔지만 이런 걸 위해서 수준 차이가 있는 지자체별로 다 표준안도 만들어주고 또 사례별로 특화된 대응 방안도 만들어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두 가지, 그 산업재해, 시민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서초나 전북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람과 돈입니다. 사람과 돈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였고, 거기에 얼마 전에 그 지난주인가 저희 세종시에서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최근에 일의 업무가 과중해서 3사람 몫을 본인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공무원들은 일을 주어지면 자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에서 일 주어지면 나 이거 안 해도 돼. 딴 부서 해서 퇴사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줄 건가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 이게 전문학자하고 연구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각 지역에 맞는, 특히 저희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어떤 큰 방향이라든가 그 길만 알려주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지방 정부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 대응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를 했지만 그거는 중앙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지방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저는 1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 보건안전, 산업안전 부분에서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맞는 거를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이 중앙정부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저희 산업안전 보건연구원하고 또 우리 그 지방자치학회도 같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저 세미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스폰 섹션이 끝났고 휴식을 취한 후에 15시 50분에 제 3섹션이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